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1년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입니다. 5월의 토요일입니다. 참, 올해도 3분의 1이 지났나요? 아니죠. 3분의 1이 지났죠? 그러니까요. 오, 자, 주진우 라이브 토요일 세상에. 5월의 토요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가장 재밌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듣고 다시 모아 듣는 시간입니다. 묻힌 뉴스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의 남자 KBS 김기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를 매일 들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방송만 들어도 주진우 라이브 이런 재밌는 게 나왔다더라,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KBS 김기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아 기자, 2021년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실화입니까? 네. 믿어지지 올해도 않네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도 3분의 2가 남았어요. 좋은 쪽으로 물에 물이 네. 반이 남았다. 조금 있으면 절반이 갑니다. 아직 절반이 남았으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가 절반 넘게 남았어요. 생각을 하고 자, 실행에 옮겨 보자고요. 자, 주진우 라이브는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 곁으로 가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를 계속 던져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부비고 같이 누리고 같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보자고요. 자, 이 방송 유튜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밑에 라이브 나우라고 써 있습니다. 보딱 누르시면은 지금 함께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기아 기자는요, 그냥 오지도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선물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더워요. 더워져가지고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예. 이제 가족의 달이니까 네. 패밀리 아니겠어요? 패밀리. 그렇지. 가족 용어로 패밀리라고 하는데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네. 준비했습니다. 후기를, 저희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그중에서 세 분을 모셔서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이만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어디로 보내면 되죠? 카카오톡 아시죠? 그래서 카카오톡에 보시면은 이게 우리 누를 일이 별로 없는데 플러스 친구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거기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은 이 배너가 뜹니다. 주진우 라이브 배너가 떠요. 네. 그렇죠? 요 뜨면 요거를 이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친구에게 카톡 보내듯이 푸념하듯이 저희에게 청취 후기, 이런 게 너무 좋았다, 이런 게 재밌었다, 이런 게 별로였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분 추첨해서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턱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이스크림으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빕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라이브를 들으면 더 좋아요, 더 좋아. 자, 5월에 처음으로 묻힌 뉴스 브리핑 가봅니다. 김기아 기자. 네, 첫 번째 묻힌 뉴스는요, 여러분 예전부터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 유령 수술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야, 중요해요. 네. 일단 병원에 가면 네. 원장 선생님이나 전문의 중요한 분들이 와가지고 자, 이 수술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요. 진짜 수술은 그 선생님들이 간대요. 그러니까 딴 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대. 네. 옆에 있는 선생님이 잠깐 오거나 아니면 실력 좋은 간호사, 네. 간호사분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저희 KBS에서도 그런 보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의료 사고의 위험이 크고 나중에 책임 묻기 힘들거든요. 당연하죠. 자,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2016년에 권대희 씨라는 분이 수술을 받았는데 이분이 유령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네. CCTV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니까 거기 수술실에서 막 수술하는 모습과 또 간호조무사분들이 화장하고 거기서 그 스마트폰 쓰고 이런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수술 CCTV가 없으면 이걸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제정을 어머님인 이나금 씨가 이걸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술실에는 나 당사자 말고는 다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병원 편인 분들만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뭐를 증언해 줄 수도 없고 사고를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 CCTV가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럼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전국에 이런 전신마취 수술실, 그러니까 전신마취라면 내가 무슨 수술을 받는지 모르니까 이런 수술실이 있는 병원이 1,800곳인데요. 여기에 CCTV가 있는 갖춘 병원은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갖춘 병원이 14%라는 거지 CCTV가 수술실에서 잘 돌아간다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예,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워낙 이런 요구가 많으니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세 번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이렇게 해서 환자 보호 3법이라는 법을 처리 의지를 밝혔는데 그런데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법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갈 만한 건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소위원회도 통과를 못 해가지고 통과된 게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 하나밖에 없고 수술실 CCTV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이거는 아예 소위도 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수술실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잘 받았는지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CCTV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의사들이요. 네. 의사협회에서 아이고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에 보면 이게 막 평소에 되게 따뜻하고 친절하시는 의사분들이 있거든요. 페북 친구로.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시더라고요.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술실 CCTV 법이 통과한다 했는데 여러 번 발의됐거든요. 네. 그냥 가면 잠잠니다. 가면 바로 마취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21대 국회 열린 이후에 계속 발의가 됐는데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수술실 CCTV를 이제 설치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환자 권익 보호 그리고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네.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의 입장이 이런 분이 많은데 CCTV를 설치하면은 의사들이 방어적 진료를 하게 돼서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어적 진료, 조심스럽게 진료를 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 아니 이게 말입니까? 이게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있으면은 의사분들이 이제 위축된다고?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과감한 시술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카메라 테스트 받습니까? 어디 연기 지도 받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뭔가- 앞에서는 이렇게 위축돼요. 저는 카메라 앞에만 가면 얼어요.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이제 의료 사고가 그러면 그 전에는 놔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의사분들 대다수 의사분들이 그런데도 이제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 시술을 못 하기 때문에 과감한 진료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18일에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입구에 의무 설치, 수술실 내부에는 자율 설치 이렇게 하기로 여야가 중론이 모였거든요. 아, 네. 근데 전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입구에 뭐하러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어떤 의사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찬반 양론 다시 들어보자 이런 건데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는요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CCTV 의무 설치법이 통과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19대 20대에서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극적 태도로 그냥 심의 한 번은 되지 않고 국회 임리 만료로 폐기됐다면서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 인권 보호하는 이 법을 하려면은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된다. 아, 내부에다 해야죠. 당연히 내부에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많나 봐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다음 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지금 이나금 씨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분의 어머님께서는 40일 넘게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아이고 피해자가 가슴 아파야 되는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지금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더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관심, 국민의 이익에는 별로 국회가 뜻이 없다는 게 이 CCTV 관계법에서도 드러납니다. 국민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난 민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CCTV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다음 묻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이번 뉴스는 좀 뭐랄까 황당하면서도 어이없으면서 화나지만 웃기는 뉴스이긴 합니다. 이거 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언론, 인터넷 신문 이제는 굉장히 이제 많아. 누구나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건 다 아실 텐데 몇 많아요.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주 기자님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인터넷 언론이? 인터넷만요? 언론, 예, 인터넷만 하는 언론이 500개 정도 있어요. 500개 정도?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9,200개가 있어요. 나 있을 때는 500개 정도 있어서 늘어서 500개라고 했던 게 몇 년 전이었거든요. 얼마나 늘어났냐면 지난해 2020년 한 해에만
700개가 늘어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500개였어요. 네. 9,200개. 9,200개요?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어떻게 다 그 밥 먹고 살지? 여러분 이거 신기하시죠? 이거 저도 몰랐는데 이게 틈새 시장이더라고요. 여기가 한 달에 55,000원, 1년에 66만 원만 내면은 매달 몇백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업 모델이 있어요. 완전 꿀템 아니겠어요? 꿀템.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자기 사는 집에서 그냥 하면 되고 직원도 필요 없고 재료도 필요 없고 생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인터넷 언론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KBS 기자가 엄진아 기자라는 분이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런 게 엄청 뭐랄까 그 인터넷 가면은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 제작사 그러면은 쫙 리스트가 떠요. 아 그래요?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데도 거야. 있어요? 네. 가지고 KBS 기자 이걸 등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 그냥 등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 내가 인터넷 언론을 등록을 하고 나서 우편 발송을 하면은 10일 만에 언론사 대표가 됩니다. 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만들면 되는데 대행업체한테 홈페이지 개설비 15만 원, 월 관리비 5만 5천 원 내면은 알아서 운영을 해줍니다. 홈페이지를요? 기사를 올려줘요. 기사를 올려줘요? 매일 올려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 자기가 이제 한 100여 개 언론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사를 다 끌어다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딱 페이지 열리면은 거기에 3만 건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페이지에 예,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3년 전 기사부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만에 언론사 대표가 되고 혼자서. 예. 그리고 3만 건. 15만 원 내면은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네. 그 열리면은 거기에 3만 건 기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누가 봐도 되게 오랫동안 제대로 활동한 언론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요걸 한번 취재를 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실화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사가 그냥 알아서 올라와. 돈만 조금 내면 돼요. 돈만 월 관리비 5만 5천 내면은 여러분도 기자가 될 수 있고 언론사 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뭘로 돈을 버냐? 거기에 광고도 붙거니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한테 가가지고 홍보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세금인데. 이거 누구 돈이에요? 우리 우리 돈, 세금이에요. 우리 돈.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달라고 해가지고 매달 몇백만 원씩 달라, 분기별로 200만 원씩 달라. 이거를 거의 그 공무원한테 막 협박하듯이 우리가 이거를 너 안 주면은 정말 파버릴 거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기사 쓸 거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뭐 부서 그리고 기업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네. 이런 거를 지금 몇백만 원씩 계속 받아가지고 이걸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 KBS 취재를 해봤더니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걸 그냥 부업으로 하신대요. 그냥 열어놓고. 네, 열어놓고 그냥 전화 몇 번 돌리면은 거기 지자체에서 하도 협박을 하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어느 언론사 대표가 지금 우리 보고 1년에 광고 2개 받아먹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괴롭히는 기사를 쓰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공무원한테 네. 뭐라고 하면서 협박인데요. 협박으로.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분기별로 300만 원씩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공무원이 막 우리 돈 없다 막 애원을 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의 세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런 사이비 언론한테 완전 먹잇감이네요. 그게 지금 9,200개라니까 물론 그 중에서 제대로 굴러가는 인터넷 언론도 당연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9,500개 누가 봐도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KBS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예. 얘네가 과연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언론사들한테 홍보비 명목으로 얼마나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업체 하나 주냐면 아예 홈페이지에 자기가 쓴 기사 비중이 3%도 안 되는 언론사도 있고요. 아예 폐간한 언론사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데한테다 준 돈이 다 합쳐서 2,800억 원입니다. 2,800억 원이요. 예. 지난해 한 해 동안 1년간요? 네. 2,800억 원이요? 네. 내 돈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돈인데. 1,000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 하면은 야 KBS 니네라 잘해라. 기존 언론은 문제 없냐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기존 언론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약간 곁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공무원분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존 언론, 그러니까 그 기성 언론, 대규모 언론들은 200, 300이 아니라 2,000, 3,000을 달라고 한대요. 근데 그래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취재를 하고 이제 기사를 쓰는 거고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다. 기존 언론이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저런 언론도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언론의 문제 어찌해야 될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언론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언론인의 입장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진짜 부끄럽네요.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네요. 저는 좀 뭐랄까 무서웠어요. 네. 만약에 나도 이런 업체에 내가 뭐 기자로 들어갔다면 뭐 이런 전화 돌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면서 네. 참 이렇게 되게 비판적인 이제 입장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쉽게 이렇게 관리까지 해준다고 해서 김기아 기자하고 저하고 눈이 반짝 한 0.3초 그랬는데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부끄럽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자,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하이라이트 장면 다시 듣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첫 장면으로 가볼까요? 네, 2018년에 한번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더라. 난리 났죠. 광풍이었어요. 난리 났죠. 광풍. 그때 누가 불었네? 어떤 연예인이 발었네? 뭐 누가 많이 불었네?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확 꺾였다가 확 다 망했거든요. 다 없어졌다. 예, 나중에 광풍에 올라탄 사람들 거의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 이게 불과 몇 주 전이에요. 네. 뭐 한 몇 달 전, 몇 달도 안 됐어요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다시 코인이 확 광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르고 광풍을 있습니다.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 몇 년 전에 그 광풍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태풍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뭔지는 좀 알아야 이거 얘기를 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 사회에서 얘기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잡아주길 바라서 코인 1타 강사라고 할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철 코인 데스크 코리아 네. 편집장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에서 이거 꼬치꼬치 물어보고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상 화폐인지 가상 자산인지 암호 화폐인지 암호 자산인지 코인인지 뭔지 개념도 정립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뭐 이렇게 이 개념이 나오면은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히 법은 제일 늦으니까. 네. 그럼 그 사이에 혼란이 있는데 그 혼란의 기간을 좀 짧게 줄여주는 역할을 뭐 입법부나 이렇게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지금 사실 KBS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가상화폐로 부를지 암호화폐로 부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원래 무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네. 한번 그때 2018년에 한번 확 뜨고 나서 뭐 예전에 뭐 튤립 폭등 같이 그냥 네.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정부와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실생활에 계속 적용이 될 거고 가상화폐처럼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 돈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쓰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기술은 계속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기업이 단단하지 않은 코인들은 거의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거 듣는 분도 제일 궁금하시면 그럴 거예요. 바로 그래 사라는 거야? 물론 이거는 저희는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진우 기자도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야 되나? 막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병철 편집장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정확히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기업이 탄탄하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죠. 이 알트코인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다가도 사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을 네.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아무도.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우상향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게 이제 본인도 이제 약간 쉽게 말하진 못하겠지만 우상향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네네. 10배 수익을 노리고 다 뛰어드는데 10분의 1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100배, 1000배 수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심리학 실험 있잖아요. 이게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뭐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춰가지고
돈을 배분해주는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값을 가지지만은 실패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적은 기대를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많이 딸 수 있는 것 같은 판에 사람들이 더 환상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심리학적 어떤 편향이 있다는 건데 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코인판이에요. 코인이에요. 저는 제일 듣기 그 편집장께서 한 얘기 중에 제일 이건 그럴싸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게 이 코인이 지금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두고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뭔가 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떠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더 자세한 이야기, 더 제대로 된 이야기 지금부터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네네. 이러면서 거래소가 전부 폐쇄될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후폭풍 거셉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정부의 어떤 기조를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일종의 폰지 사기, 이제 금융 다단계 사기로 바라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때 이제 비트코인 붐이 첫 번째 일어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별다른 제도를 만들지 않고 방치해 온 셈이죠. 3년 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그때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없었어요? 사실 없었고요. 이제 정부는 그때도 엄포만 했고, 사실 이번에 은성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엄포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동안 없었고, 딱 하나 이제 특근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네. 그게 지난 3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정부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FATF라고 자금 세탁을 방지를 다루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한국도 회원국인데, 전 그 회원국들은 다 이거를 법 개정을 해라라고 권고를 내려서 한국도 최근에 한 겁니다. 네, 특근법은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6855님께서 아니 부동산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정부가 책임져 주나요? 왜 자꾸 코인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 6437님께서는 비트코인으로 회사 근무가 안 돼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실도 엄청 큽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질문하는 분도 많은데요. 4445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네요. 코인은 결국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수익이 실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코인은 투자보다 좀 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네요. 이게 다단계 같기도 하고요. 이 질문은요? 저는 아까 질문에서 이제 정부가 손실을 책임져 달라 뭐 네. 이런 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라는 게 손실을 책임지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본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해서 손실을 보면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도로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제 다단계나 어떤 사기가 아니냐. 네.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연루된 코인들도 있고요. 그래요?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돌면서 지금 국내가 가상화폐가 비싸기도 하고 거래 규모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의 코인 투자 이 시장이 상당히 큰 건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18년도에는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원화가 이 비트코인을 사는 법정 화폐 중에 3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꽤 이제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손에 꼽히고요. 근데 한국 시장의 특징은 이제 비트코인 아닌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알트코인은 뭡니까? 그래서 크게 비트코인과 그 외의 알트코인으로 나누는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들은 다 알트코인인 거죠. 네. 지금 세계적으로 그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유통되는 코인이 한 9,000개 9,000개요. 혹은 1만 개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은 만든 주체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네.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근데 나머지 코인들의 상당수는 만든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코인이다, 믿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블록체인 쪽에서는 꽤 있습니다. 편집장님은 이 가상화폐의 네. 세계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2013년, 2014년 그때 비트코인이 잠깐 올라서 한국 언론에서도 화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미국에서 온 비트코인 전문가를 인터뷰할 일이 생겨서 네. 그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요. 예? 그냥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편집장님, 우리나라에서는 2030 세대에서 코인 열풍이 진짜 거셉니다. 네, 그 맞아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자산 버블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주식이 폭등하는데 청년층이 어떤 박탈감에 코인에 좀 예.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이 자산 격차를 이제 극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절망감에 코인으로 몰린다. 뭐 저는 이제 일부분은 이런 것도 동의를 하는데 네. 저 딱히 어떻게 세대만 나눠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게 왜 50대, 60대가 강남에 부동산을 사느냐. 네. 돈이 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 네, 20, 30대가 코인을 많이 사는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나 혹은 동료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주 쉽게 버는 걸 보고 혹은 그들이 이 코인이 좋은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면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돈 번 사람도 있고요. 네. 2018년도에 비트코인 열풍이 한번 세게 불었잖아요. 맞습니다. 뜨겁게 불었다가 갑자기 대폭락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뭐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가격이 달라요. 그때 최고점이 한국 돈으로 2,6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뭐 지난달까지 지금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도 한 6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한 2배 이상의 가격이 지금 떨어졌음에도 형성되고 있고요. 유지되는 거고 예. 그때는 정말 그 개인 투자자 혹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로 사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뭐 잭 도시나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사람들도 본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손실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 코인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든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방어가 되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많이 한창 뜨거웠을 때 테슬라에서 3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네. 그래서 한 1,000억 원대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서 가상화폐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서 이 일에서 투기성 크다는 지적 계속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수익률이 가격 변동성이 이 비트코인 혹은 코인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받는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식에서는 뭐 일정 그 상승률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은 맞죠. 사이드카도 네, 발동하고. 사이드카 혹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는데 네. 이쪽 코인 쪽에서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 예. 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상장된 코인 하나는 상장 30분 만에 10만 %가 상승했어요. 10만 %요? 네. 그러니까 1,000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뭐 수백 % 상승하는 거는 저도 뭐 종종 봐와서 이상하지 않는데 10만 %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좀 어떤 세력이 시세 조정 세력이 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업계에 좀 파다합니다. 네. 매일 이런 일이 있죠. 네, 근데 뭐 수백 %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보고 싶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직 한 발 남았다님께서 쉽게 돈을 벌고 싶거든요. 돈을 버니까 돈을 벌잖아요. 주식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이게 도박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지 않고 단순히 이 기업이 오를 것 같다라고만 사면 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죠. 뭐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코인의 기술적인 능력이나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또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상투 아닌가?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저한테도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 그래서 지금 사도 사야 돼 말아야 돼 오르냐 떨어지냐인데 네.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네.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서 백서나 혹은 기업이 탄탄하지 않은 코인들은 네.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제나 뭐 장치가 좀 마련돼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형이라고 주식이라고 보면 증권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혹은 뭐 뉴욕시 같은 경우는 비트 라이선스라고 인허가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인허가를 통과한 어떤 사업자들만이 거래소 혹은 이런 코인을 만들 수 있는. 만들거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뭐 없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고 뭐 주 기자님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코인을 만들 수 있고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다면 상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2022년 1월부터는 가세하겠다는 주장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투자자들은 아니 과세를 할 거면 좀 인정해달라. 정부가 대책 없이 세금만 걷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돈은 벌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손실을 보면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벌었으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이 인정받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뿔이 난 이유는 다른 시세 조정 혹은 사기 혹은 뭐 상장이나 공시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들은 전혀 제대로 만들지 않고 네, 사기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세금만 걷는다. 예.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법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개념부터는 만들고 가야죠. 이름은 지어야죠. 네, 이름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진입 뭐 장벽들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저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가상화폐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하고 여러 차례 좀 회의하고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9778님께서 비트코인 거래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코인을 사면 거래소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조정해서 자꾸 신규를 끌어들이고 날라버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 동생 사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슬픈 소식을. 네. 실제 먹튀하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누구든 진입할 수 있으니까 먹튀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몇 개나 됩니까? 이것도 통계가 없는데요.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통계가 없다라고 하고 네. 담당하는 주무부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거래소만 100여 개예요? 예전에는 훨씬 많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 100여 개 중에서 지금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편집장님도 모르면 그 중에서 실명 인증을 하는 곳은 또 손에 꼽힌다면서요? 네, 이게 은행과 실명 인증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인데요. 그 거래소는 총 4개고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4군데가 있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그 은행에 있는 기업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원화를 입출금 받는 형태입니다. 예. 아니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사나요? 허위 공시하고 약간 조작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좀 벌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기를 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거래소가 상장 혹은 공시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투자한 가상화폐가 사라졌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네. 해킹으로부터 거래소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거래소
해킹당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당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거래소는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꼭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중계를 연결해 주는 것뿐이지. 예. 근데 이제 조금씩 해킹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2019년도에는 거래소가 해킹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래소들도 보안을 좀 높여서 그나마 좀 줄고 있으나 문제는 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른 거죠. 네. 그때 해킹되는 거랑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인데 해킹되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규모도 다르고요. 피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투기와 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해서 예. 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기업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그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혹은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죠. 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투자자들도 저는 거래소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신기해.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함께한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많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 자산에 대한 그 여러 인터뷰가 있고 글이 있는데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지금 현상을 짚어보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아 기자 이 인터뷰는 좀 풀 버전으로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냥 보통 요즘에 코인이 대단하다는데 해서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네. 2013년부터 비트코인 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이 중에서 이분보다 오랫동안 코인에 관심이 있었던 분 계십니까? 그때 이제 글 쓰고 위험성 강조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풀 버전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4월 27일 화요일 2부를 들으시면 되고요. 인터뷰 클립도 따로 뽑아놨습니다.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떼돈 벌고 벼락부자 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사실입니다. 다시 내가 한번 그때 떼돈 강조합니다. 벌었으면 내가 여기 왜 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또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바로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 네. 제가 오래 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인데 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이제 상속 내용,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 납부 방안을 발표를 했죠. 이거에 예. 대해서 언론에서 다양하게 기사를 많이 썼는데 자세한 이야기 지금 수요일에 하는 우리 재판 5분 전 코너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008년도에 삼성 특검이 있었어요. 네. 2007년도에 대선 앞두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법무팀장이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삼성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지금 어디에 숨겨놓고 있다. 미술품도 막 사왔다. 그리고 하나는 뭐였냐면 삼성이 제왕적으로 민주적이지도 않고 시장 경제적이지도 않고 아주 음습하고 아주 어두운 정치와 경제의 결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몇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김용철 변호사를 몇 달 동안 모시고 그 내용을 폭로했었어요. 그런데 삼성 그 수사에 들어가면서 비자금 수사를 하러 삼성증권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갔어요. 검찰에서 갔는데 삼성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모든 서류를 다 없애놨어. 사무실에 가봤더니 압수수색을 온다는 걸 알고 있고 아무것도 없더래. 그런데 수사관이 가가지고 어떤 책상을 열었는데 책상에서 갑자기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그 서랍을 열었더니 서랍 끝에서 어떤 서류가 탁 떨어졌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봤더니 비자금 관련된 차명계좌 이 목록이 있었어요. 거기서 2조 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만 2조 원을 찾고요. 4조 5천억 원을 찾았어요. 차명재산, 숨겨놓은 재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내 재산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네 이름으로 가져와봐. 통장 만들어서 숨겨놓고 했어요. 4조 5천억 원을 찾았는데 그때 국세청 검찰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찾아가지고 그냥 바쳤어요. 4조 5천억 원의 불법 자금이 있었는데 세금은요 1,100억 원대였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선대회장이 아주 오래전에 줬기 때문에 공소시효 끝났어요. 우리 돈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사법 처리를 당할 때쯤 되니까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죠. 발표했죠. 내가 회장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받은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법 처리를 줄이려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선언을 했어요.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앞에서 얘기할 때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인사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저를 씩 쳐다보고 가셨지. 근데 그 사회 환원이 그때 안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믿으실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냐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화였습니다. 실화. 근데 여러분 지금 언론을 보면 그런 기사가 많잖아요. 상속세를 뭐 얼마를 낸다더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냈다더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낼 것 같다. 그 세금 어떻게 해? 그렇게 많이 내? 그 본인들 본인 걱정을 하셔야 될 분들이 네. 이 삼성 상속세 많이 내서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는 아니 서민들이 부자 세금을 왜 이렇게 걱정해줘요? 엄청 걱정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삼성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겠냐부터 시작해서 이재용 회장이 백신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사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이 언론의 기사들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상속세를 사실 우리가 낼 일이 많지 않아요. 네. 사실 일반 서민들은. 10억까지는 이렇게 또 감해준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자란 이야기고 그리고 상속 받는 게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또 기사가 되게 적다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건희 회장이 남겨놓고 간 재산, 그리고 상속하는 재산이 26조 원 가량이고요. 26조 원은 주식과 부동산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26조 원을 상속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지배권, 경영권을 줍니다. 삼성전자, 삼성과의 총 자산 규모는 뭐 800조, 9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0조, 900조 원짜리 회사를 하나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800조 원짜리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진짜. 네. 그만한 회사가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10몇 조가 막 돈이 많다 하는데 너무 좀 또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건희, 이재용 두 분께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수익 뭐 그다음에 연봉 그런 거 빼고요. 배당금 있잖아요. 네, 주식 배당금. 배당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한 해.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주진우 기자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청취자분이 보통 상속받으면 상속을 얼마 받는지 뉴스에 나오는데 삼성 관련 뉴스는 상속세가 얼마인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상속 돈은 안 받고 세금만 내는 느낌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아니 이재용이 그 상속 받는 게 무슨 죄인가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예. 아무도 죄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을 많이 불러오시고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나라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서 따박따박 상속을 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상속세 내면 좋죠. 세금 내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그 얘기 너무 복잡해. 아무튼 불법 아직 중요한 재판이 하나 남았어요. 남아 있어요. 불법 승계에 대한 불법 승계에 대한 불법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준 혐의로 지금 구속됐고요. 불법 승계 본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주진우 라이브를 꾸준히 들으니까 이제 좀 아는 건데 네. 이게 하루 이틀 뭐 몇 달 만에 끝날 재판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재판이 왜 길어지는지, 예. 왜 얼마나 길어질 것 같은지 출연하신 변호사님과 주진우 기자랑 각자 다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네. 주 기자가 가장 오래 갈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지훈 변호사는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했고 양지열 변호사는 3년이고 저는 7년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제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맞출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 말고요. 삼성 이재용의 앞길에는 또 한 사건이 있어요. 프로포폴. 검찰에서 프로포폴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것 같은데 그 재판이 하나 있고요. 또 있어요. 별건의 프로포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건인가요, 그건? 네.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앞에 산이 많아요. 산이 많아서 빨리 지금
사면으로 꺼내고 싶은데 이게 복잡한 함수가 2차, 3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삼성은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맨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건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 구해 와야 된다고 그렇게 기사를 쓰는구나. 그렇죠. 아니 삼성전자하고 백신하고 백신 회사였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네. 아주 놀라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이야기 풀 스토리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일단 수요일 재판 5분 전 하이라이트 부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1053님께서 보통 상속받으면 상속을 얼마 받는지 뉴스에 나오는데요. 삼성 관련해서는요. 상속을 얼마 받는지 뉴스는 안 나오고 상속세가 얼마인지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 돈은 안 받고 세금만 내는 것 같아요. 딱 제 얘기 제가 하려던 말씀이 이거 정말 예리하신 분이에요. 이게 기자분들이 그거는 기사를 찾아봐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12조 13조 적다는 돈이 아니라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나마도 상속세 납부 안 하고 비정상적으로 이 삼성 물려받았다는 의혹으로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12조 13조가 큰 돈이지만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12조는요. 이 12조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식은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주식은 아마 이 3남매죠. 이 3남매하고 그 홍라희 여사 이거 받을 건데 이 상속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4명이 가져갈 거니까요. 상속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는 주식은 눈에 다 시가가 다 나와 있어요. 19조예요. 20조. 그거에 대한 상속세가 12조라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사실은 부동산이나 양 변호사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고가의 미술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계산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딱 띄는 것만 12조다. 네. 근데 그거 엄청 많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네, 많은 재산을 받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치만 뭐 500조, 800조 얘기하는데 엄청나죠. 네. 2257님께서 상속받는 게 죄인가요? 죄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징벌적 상속세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징벌식 이거는 모든 국민이 똑같습니다. 네. 제가 말했다시피 가난한 사람들, 뭐 받지 못했던 사람들 10억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네. 그 이상이 되면 누진 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10%부터 계속 올라가서 금액이 크면 50%까지 세율이 소득세도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다 상속세도 그래요. 그렇고 다 누진세는 적응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아무튼 죽음과 세금만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이 상속세를 내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특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2008년에 특검의 당시 이건희 회장입니다. 네. 차명 재산이 그때 밝혀졌어요. 아마 4조 5천? 4조 5천. 그걸 네.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가 네. 밝혀졌고 이것 때문에 경영에서 물러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다 세금 내겠다. 네. 이거 내 잘못했던 거 다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었어요. 환원이 안 됐어요. 예. 그 사이에 뭐 좀 넘어져 버렸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돈 자체가 뭐 좀 기부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또 그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희 이상 구속까지 또 되셨었잖아요. 네. 재판받고. 구속됐나요? 구속이 안 됐어요. 구속은 안 되고 수사만 외유했죠. 예, 집행유예 받았어요. 회장에서 물러나고요. 네. 외국으로 나갔고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수석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사면 받았고. 사면 받았죠, 나중에. 원포인트 사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이건희 회장 약속대로 6조 원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세금을 낸다. 이게 큰 뉴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부한다. 그 이후에 사면 여론 계속 나옵니다. 사면 물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면론 힘 받을 듯 바람 탈 듯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제가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와 관련돼서 LG하고 SK가 미국에서 잘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는 반도체다라고 하면서 중국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배터리 반도체 계속해서 많이 공급이 될 건데 그 세계 시장을 삼성이 이때 차지해야 된다. 근데 중국에 밀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정부도 못 뚫었던 백신 구하는 거 이재용 부회장이 뚫었다. 근데 정부가 그 다음 날이니까 바로 발표해가지고 2천만 명분 확보했다 발표를 해서 확 죽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주요 이슈를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연결시키는 건 저는요 좀 보면서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뭐 제 개인적 얘기가 좀 그런데 삼성 관련된 곳에서 뭐 무슨 뭐 강의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네? 삼성 쪽에 뭔가 뭐 강의 비슷한 얘기가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어요. 법률 강의 같은 거. 그런 좀 나도 삼성 욕 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가면 돈이 달라요. 강연비가. 아니, 돈이 말도 안 되게 달라요. 네. 그 자본의 힘이라는 게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 기자들이 결국은 광고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꾸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백신도 이재용 부회장이 하면 될 거다. 그렇게 쓰고 막 절에서도 막 스님들 막 사면하자 그러고 이 모든 것이 저는 자본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광고하고 관련성이 있다. 그건 다 아는데요. 얘기하고 제가 싶어요, 말씀드리는 건 너무 티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티가 많이 나죠. 너무 티나게는 안 티가 했으면 너무 좋겠다. 납니다. 오늘 아까 상속세 얘기 잠깐 하나만 더 붙이자면 또 2조 원이 넘는 액수의 미술품들을 더 이제 환원을 네. 했다, 사회에 보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것도요 엄밀하게 따지면 만약에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미술품은 네. 미술품을 샀을 때, 네. 그래 들어올 때 이 세금 문제도 있어요. 아유 지금 복잡하십니다. 미술품은. 그리고 기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이병철 때부터 네. 일종의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수집한 부분도 있지만 그 모으는 것 자체가 사회 활동이라고 했었거든요. 선대에서는. 그래서 잘 관리해서 미술품이나 예술 박물관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서 이거를 사회 활동으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오히려 사회 활동인 거지. 네. 이제 가지고 있어봤자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골치 아픈 그런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국가에 기부한 건데 그것도 대단히 엄청난 일인 것처럼 물론 뭐 반길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반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또 한꺼번에 처리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마키님께서 정선의 인왕채색도 진품입니까? 얘기합니다. 진품입니다. 다 진품이에요. 네. 지금 4459님께서 물론 삼성 일가의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기부를 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조차 안 하는 재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기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했다 하죠. 잘했다고 지금 방송 처음에도 칭찬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갈까요? 네. 과거 정부에서는 이건희 회장 사면, 경제인 사면 빈번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데 그렇죠.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명박 MB 정부 때 보니까 정몽구 회장이라든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특사로 풀린 적이 있고요. 그때 기억하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사면 받았습니다. 원포인트 집행유 사면. 받고. 네. 그리고 박근혜 때는 최태원하고 이재현 회장이 사면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CJ나 뭐 이렇게 SK가 좀 특혜를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는 사면 자체가 없어요. 경제인 사면은 아예 없습니다. 예. 아예 없기 때문에 한 다음에 이제 8월 8일오거든요. 3일절이 뭐 지났으니까 8.15 때 사면을 하냐 안 하냐. 아니 석가탄신일 사면하라고 지금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너무 빨라요. 네. 그거 뭐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근데 지금 삼성과 관련돼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삼성과 관련이 되는 게 제일 액수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두 사람은 사면을 안 시켜줘야 되나요? 네. 그 연결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만 사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건 근데 삼성에서는요 좀 네.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 하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두 대통령이 그러니까 둘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괜히 그 사면론이 나왔다가 국민들한테 싸늘한 시선을 받아가지고 더 어렵고 네. 지금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또 뭐가 있냐면 국민들도 더 이상 이제 왜 이 사람이 없다고 경제가 삼성이 안 들어갈까? 이거는 더 이상 안 믿거든요. 더 잘 벌어요 지금 보면. 네. 9조 넘는 1분기에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올 1분기에 9조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고 사람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재용 부회장 미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없습니다. 그 언제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세계 1위 기업이 한 사람이 의존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냐고. 그게 오늘 리스크가 크면 글로벌 기업이 기업에 아닌 맞지도 거예요. 않는 거죠 사실은. 고석희님께서
통일도 이재용에게 맡기자. 예? 통일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면해준다 이렇게 야, 얘기합니다. 뭐 우주여행 뭐 다 맡기자 그래 보자 한번 진짜로. 아이고. 아니 그건 한다면 나 찬성할게요. 통일할 수만 있다면. 알겠습니다. 불법 승계 재판이 이제 시작한 거죠. 그렇죠. 제대로 시작은 아직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소 사실을 낭독했고요. 첫 재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네. 4시간에 걸쳐서 변호인들이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검찰 측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모직하고 삼성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합병하고 시세가 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고요. 예. 회계 부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이게 외부 감사법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허위 증언 같은 것들 또 네. 이 거짓 증언을 시켰던 것 위증 부분입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적용된 범죄는 16가지 정도가 되고 검찰은 요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휘라든지 이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삼성에서는 맞받아쳤던 거죠. 지금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 비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것과 달리 삼성물산은 건설 쪽이 줄었는데 건설 경기는 하락세였고 삼성이 미래산업 차세대 그러니까 반도체 이후로 잡고 있는 지금도 지금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 이 2가지를 핵심적으로 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그 기술을 갖추고 있으니까 합병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결국 이제 그룹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거기에 미래전략실이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참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 합병하고 회계하는 일들이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경영상 필요해서 했었는데 검찰은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활동 전체를 마치 무슨 범죄 조직이 계속 활동했던 것처럼 모두를 다 엮었다. 아 이렇게 그렇게 삼성에서 주장하는데 네. 이 관련 당사자들 실무를 봤던 사람들은 사법 처리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거 관련해서 증거인멸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실형도 있고요. 집행유예 받은 경우도 있고요. 국민연금에서 또 그리고 이런 홍완선, 문영표. 문영표 같은 경우 이사장 같은 경우는 벌써 징역형을 받아서 아직 네. 감옥에 나왔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2년 됐어요? 오래됐거든요.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네. 본인들은 일단은 공모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저기 부회장이 네. 플랜 B는 없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뜻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재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금 증인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요. 부인하면서 증거를 부인하면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을 법정에 데리고 오는 게 법정 진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이 검찰이 지금 250명 정도 증인 신청을 한다고 그러고 우선 1차로 12명, 2차로 50명 정도 증인 신청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1차 증인 12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였고요. 12명 와서 네가 아닙니다. 한 명당 저는 한 2명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2명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많으면 하루에 2명 한 명 못해요. 정도 한다면 공판이요. 일주일에 2번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는 전 6개월 넘어간다고 봅니다. 6개월이라니요. 한 3년은 잡아야 될 거예요. 저는 한 7년 예상.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 기간 만료가 이제 6개월 정도로 보니까 네. 그래도 6개월 안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면 같은 게 좀 급물살을 타면 재판 빨리 전개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재판 엄청 끌 겁니다. 끌 겁니다. 다음 정부 들어올 때까지. 그럴 수밖에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한 수요일 재판 5분 전 하이라이트 부분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풀 네. 버전은 어디서? 풀 버전은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4월 28일에 한 수요일 2부를 들으시면 됩니다. 인터뷰만 딱 빼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만 딱 들으셔도 됩니다. 정말 바쁜 분만. 네, 5월의 김기아. 아, 이거 괜찮네. 그래서 5월의 김기와 따뜻하게 진행했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물도 준다니까, 시원한 선물로. 시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보시면 여기 플러스 친구라고 이렇게 더하기 마크 있어요. 네. 그거 누르시면은 거기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이런 배너가 나옵니다. 여기에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지난주에 뭐 주진우 라이브 뭐 이런 내용이 좋았다, 이런 내용 너무 신선했다,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이런 청취 후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3분 추첨해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패밀리 영어로 가족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덕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아 기자는 혼자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탈 납니다. 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그리고 착하기까지 한 김기아 기자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사실입니다. 아이스크림에다가 덤으로 김기아 기자를 보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아 기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